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인 여상규, 이 사람이 1월까지 불법 고문료를 받았다는 한겨레 특종 보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뭐 아시죠?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그것도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노골적으로 청탁을 했습니다. 본인 자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본인 자신도 피의자인데 말이죠. 아주 핵심 피의자예요. 아시죠?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당신 회의 참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던 여상규 씨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면서 그렇게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이거 수사하지 말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얼마나 불법적입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만약에 조국 전 장관하고 친하다든지 뭐 혹은 뭐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든지 또 여당 의원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면은 아마 지금 당장 소환돼서 뭐 탈탈 털었겠죠. 자, 여상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지금 현재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소환되지 않고 있어요. 4월에 저지른 짓인데 아직도 기소는커녕 제대로 수사도 안 합니다. 수사도 안 했으면서 무슨 뭐 검사들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이런 소리를 해싸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런 여상규가 보니까 지난 1월까지 불법 고문료를 받았다는 게 오늘 한겨레 특종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저녁 8시 벙커원 교회에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에 있는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벙커원 교회로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나탄시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자,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서울에 있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왜 서울을 앞에 붙이느냐? 이 한신대 신학대학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학부를 비롯한 이런 학교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고요. 내일 서울 강북구로 오셔야 됩니다. 네, 나탄시에 여러분을 반갑게 모시겠습니다. 1시에 오셔서 식사하시고요. 2시부터 공연, 강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광고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네, 충청남도 햇곡식 햇과일 이야기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갓 수확한 충청남도의 우수한 햇곡식 햇과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알밤 공주 알밤, 그리고 아삭하고 달콤한 예산 황토 사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인 천안 신고배, 그리고 태안의 해풍을 맞고 자란 달콤한 꿀고구마, 뜸부기가 셀 수 있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쌀, 햅쌀로 만든 부여의 영양 가득 연잎밥까지 다양한 농산물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2019년 햇과일 햇곡식은 중간에 다른 유통구조가 없는 직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농부님들께 보다 정직한 수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김용민닷컴에서 2019년 충청남도의 햇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 충남 특산물이었습니다. 자,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의 법률 고문을 지냈고 이 기간 동안에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상규가 해명하기를
자기가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 고문료를 수령했을 뿐 자신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확인 안 하고 기사 내면은 기자가 아니죠.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 품위서 급여 지급 명세서를 보니까 여상규 의원 2003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삼부토건과 법률 고문 계약을 맺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2019년 1월까지 비상임 법률 고문력 위촉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때까지 돈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를 받았느냐? 매월 25일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네. 여상규 비상임 고문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네. 여상규 비상임 고문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어디에 여상규의 로펌사, 여상규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이 뭐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개인하고 맺은 겁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파산 6부의 삼부토건 임원 등 급여 조정 허가 신청 결정문을 보면은 여상규 의원은 삼부토건의 고정급 지급 대상자인 고문, 상담력, 촉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연봉이 2,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200만 원, 월급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안 받으려면 아예 안 받든가. 뭐 깎아요. 뭐 1,200만 원이라고 그게 돈은 아닙니까? 그게 돈이 아니에요. 게다가 또 삼부토건 내부 급여 명세를 보면은 이미 여상규 의원에게 2003-032 이런 개인 사본도 부여했습니다. 아니 로펌사하고 했다면은 로펌사하고 계약을 해야지 본인 명의로 돼 있더만. 당연히 이거는 2015년부터 그래서는 안 되는 법에 저촉이 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는 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상규 의원이 삼부토건의 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 자, 여상규 의원 그동안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패스트트랙 수사 왜 하냐고. 본인이 피의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렇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피감기관의 사실상 대표인 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국정감사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수사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 인간한테는 법이 폼이구나. 법이 폼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자, 이 법이 폼이구나. 이게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은 정황을 통해서 또 한번 발견됩니다. 이런 여상규 씨가 내년에도 국회에 온다. 참 아주 볼만하겠는데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 출신인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아닙니까? 법 만드는 국회에서 법사위는 일종의 상원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상원위원장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민간업체로부터 찌질하게 그것도 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 처먹고 그렇게 그 돈이 아쉽습니까? 아이고 참. 0415 MJ 승님 찾아보면 불법이 또 있겠죠.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알 수 없죠 그는. 그러나 이렇게 법을 우습게 하는 사람 탈탈 털면 윤석열이 조국 털듯이 털면은 아마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겠는가 강력하게 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위험의 외주화 유지하겠다는 당정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용균 노동자 일주기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라고 하는 건 이제 고용노동부겠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른바 김용균 특조위에 그 권고가 있었어요. 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원청 하청 그대로 둡니다. 직접 고용 정규직화, 민영화, 외주화 철회, 이건 빠졌어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그 권고를 일부 수용했지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직접 고용 정규직화, 민영화, 외주화 철회, 이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균 특조위는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조위의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 이분의 이야기는 당정이 직접 고용 방안을 회피하고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회피하고 자회사로 외주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김용균 권고안의 핵심 취지와 지향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조위는 발전에서의 반복된 죽음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상시 지속 업무가 외주화돼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고 위험이 구조화된 결과다. 5개월 동안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원인을 조사한 특조위는 재발 방지 핵심 대책으로 민영화, 외주화 철회, 그리고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는데 이걸 배제를 한 대안을 내놨어요. 하청업체 파산 소송 우려로 연료 환경설비 운전 직접 고용이 아닌 별도의 공공기관을 마련해서 고용을 제시하겠다. 지금 있는 하청업체가 파산하고 또 소송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청을 두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청 하청 유지하겠다는 건 노동자 안전을 돈으로 치환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조위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권고를 받으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부가 노동 친화적인 정부다,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또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네.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 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싶다, 이런 발언, 그것까지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한상균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세우는 게 쉽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MB 때 고용노동부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 MB 때 고용부 차관을 했던 사람을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쓰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노동자들 엿먹이려고 지금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상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상상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MB한테 발탁당할 정도면은 조금이라도 노동자 친화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이런 힘없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 하면은 명백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노동계 인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험의 외주화를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거 보면서.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발전산업, 민간업체 건 아니잖아요. 다 공공의 영역 아닙니까? 아무리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영역 아닙니까?
분사된 자회사도 다 공공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 걱정할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실적을 내고 또 이윤이 많아지면 좋게 하겠죠. 적자 나는 것보다는.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돈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에 누가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겠습니까? 근데 공공 영역에서조차도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겠다. 돈이 들어간다, 소송 걸릴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할 일을 안 한다면 그 우리 아메리카노님께서 천정배 조배숙 좀 어떻게 해보라고.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참 구린 사람들이네. 천정배 검사 사위를 두다니. 조배숙 이분은 뭐 애초부터 저기 빤스 일당하고 코드가 통하는 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평화당에 있어요. 아, 천정배는 또 대한신당에 있구나. 참 어떻게 정동영하고 같이 한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배숙 그 양반.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민주당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시대를 역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가면은 맛을 잃어버린다니까. 맛을 잃어버려요. 우리 국민들은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혁신적인, 그래서 인간 친화적인, 생명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편다면 그런 진보적인 노선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MB 때 차관했던 이런 사람이 지금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우리 말대로 하십시오. 우리 말대로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을 실추시키고 있어요. 노동자 안전을 돈으로 치원하는 것이 문제다. 노동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지의 문제, 철학의 문제입니다. 사람 바꾸면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젠 노동계 인사를 쓰면서 집권 후반기 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또 하나 좀 불편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 사이에 평균 40%가량 올랐다. 경실련이 밝혔습니다. 집값 급등기라고 해서 이해할 만도 하지만 아니 이해를 왜 해줘야 돼?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뛰었는데 정말 놀라운 상승폭임에 분명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10억 이렇게 뛴 경우도 있었어요. 참모진 3명 가운데 1명꼴로 다주택자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실련의 조사 대상은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참모인데요. 이 가운데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65명. 이들의 아파트 오피스텔 평균 시세는 11월 현재 11억 4천만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1월 8억 2천만 원에 견줘서 3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10%의 부동산 시세는 17억 8천만 원에서 27억 1천만 원, 52%나 올랐습니다.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상당수 유주택 서민층에게도 박탈감을 안겨줄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일부의 경우를 너무 일반화하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전수조사. 일부의 경우만 이렇게 표본으로 삼은 게 아니라 전수조사한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은 좀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을 팔았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1급 이상 청와대 비서진 중에 1급 이상 청와대 비서진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보유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8명, 37%입니다. 3분의 1 넘어요. 자, 우리나라 전체 다주택자 비중은 15.6%. 그런데 청와대 1급 이상은 37%. 이거 평균을 훨씬 상회하네요. 이들의 안목, 집이 여러 채 있는 37%의 안목으로 청와대 정책이 정해졌다면 이게 15.6%의 감수성을 갖고 만든 정책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37%의 정서로 만들었겠죠. 자,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에 구멍이 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그 기자는 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습니다. 그럼 1억 연봉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만든다. 그 대책이 대책이겠습니까? 우리 Tears in Heaven H님 공공부문은 전부 정규직화하자고 한 건데, 아니 언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까? 하청 노동자들, 지금 위험에 노출된 이 사람들, 절대적 약자들, 이들을 상대로 해서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자는 것이죠. 지금처럼 하청을 두자? 김용균 노동자의 상황이 왜 발생한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 지킬 수 있다면은 그 비용 좀 드리자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비용 얘기합니까? 이러다가 한 노동자의 몸이 절단돼서 숨졌다니까요. 아니 세상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촛불 정부가 왜 비용이 항상 모든 것에 우선된 가치여야 합니까? 좀 바꿔보자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